안녕하세요. 레드햇 최석주입니다. 저는 레드햇에서 스토리지 아키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요, 레드햇 셀프 스토리지 테스트 드라이브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희 셀프 테스트 드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보실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안에 있는 다양한 자료 중에서 레드햇 셀프 드라이브의 테스트 드라이브의 어떤 컨셉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앞에서 링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후에 이 자료를 함께 공유해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처음에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이 링크의 경우는 속에 자료가 업데이트 되면은 또 주소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보여드린 링크로 들어가실 수 없으면 검색창에서 레드햇 셀프 테스트 드라이브로 검색하시면은 새로 업데이트된 링크를 찾고 그 주소로 접속하시면은 현재 보시는 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처음에 창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등록창입니다. 즉 성함을 넣으시고 또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간단한 몇 가지 정보만 등록하면은 쉽게 등록할 수 있으시고요. 또한 그러고 나면은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최종 등록 확인 메일 및 저희 테스트 드라이브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메일 주소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메일 주소를 통해서 받으신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마이 클래스라고 보이고요. 속에 4개의 과정이 있는데요. 실제로 첫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는 클러스터 스토리지에 관한 창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셀프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두 번째 셀프 트레이닝 클릭하시면은 저희 셀프 트레이닝에서 제공하고 있는 4가지 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셀프 클러스터 셋업이고요. 두 번째는 셋업된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 클러스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 포인트에 대한 랩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토리지에 실제로 오브젝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고 또는 데이터를 읽어볼 수 있는 그 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구성된 클러스터를 확장하거나 또는 축소해 볼 수 있는 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과정은 약 2시간이나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만약 관심이 가는 클래스가 먼저 있으시면 먼저 등록하셔도 되고 또 각 과정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앞 클래스를 완료하지 않으셔도 다음 레벨 접속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실제로 이 시간이 한번 시작되면 중간에 클래스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신 후에 링크를 통해서 이 랩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러스터 과정에서는요, 저희 레드햇 셀프 클러스터를 실제로 파일셋을 설치해보고 그 이후에 이 클러스터를 셋업해보는 과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와 함께 저희 칼라마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클러스터를 조작해보고 또 모니터링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니터링을 칼라마리뿐만 아니고 커맨드 라인 베이스인 CLI로도 해보실 수 있고요. 또한 실제로 블락 디바이스를 만들고 이 디바이스를 서버에 마운트 시켜서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하는 과정 또한 랩을 통해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셀프 매니지먼트입니다. 즉 첫 번째 과정에서 클러스터를 만드셨는데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 접속하시면 이미 클러스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과정을 완료하지 않으셨더라도 바로 두 번째 과정 시작하실 수 있고요. 이 매니지먼트 과정에서는 저희 칼라마리 툴이나 또는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 클러스터를 조작하고 또는 클러스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IO를 일으킨 상태에서 이 모니터링 툴을 통해 어떻게 IO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니터링 방법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랩은 오브젝트 게이트웨이 방식입니다. 즉 저희 셀프 스토리지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로서 블락 디바이스와 그리고 오브젝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클러스터 셋업에서는 블락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읽어보는 그 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에서는 드디어 오브젝트 방식으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케일링 요 랩에서는요. 기존에 구성된 클러스터를 통해서 어떻게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노드에 OSD, 그 디스크를 더욱 추가함으로써 용량을 증가해보고 실제로 운영 환경과 같이 어떻게 IO를 일으켜 놓은 상태에서 또 이런 클러스터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였다면 어떤 클러스터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칼라마리 모니터링 툴과 아니면 또는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마지막 코스로 노아웃이라는 옵션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노아웃 옵션은 사용하시면 실제로 클러스터 운영 중에 어떤 디스크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클러스터에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개념도 잡으실 수 있고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랩 중에서 제가 실제로 하나를 클릭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코스 클러스터 셋업 부분에 관한 창입니다. 즉 창을 들어가시면은
왼쪽 위에 같이 클래스를 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고요. 클러스터 셋업의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2시간인데요. 실제로 2시간은 처음 한번 스타트 랩 버튼을 통해서 시작하시면은 중간에 멈추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2시간 확보하시고 랩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탭이 4가지 보이는데 스텝 컨셉트, 그리고 랩 인스트럭션, 그리고 커넥션 정보, 그리고 기타 정보가 있습니다. 스텝 컨셉트에는 스텝 테스트 드라이브에 대해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시켜 드린 이후에 컨셉은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는데요. 각 랩마다 동일한 컨셉트가 있으므로 4번 다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랩 인스트럭션 경우에는 각 과정에 맞게 어떻게 따라가면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과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시는 랩탑이나 또는 PC에서 어떻게 저희 리모트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지 SSH 키가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접속이 어려우시면 이 커넥션 탭을 클릭해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디셔널 인포메이션 탭에서는 실제로 저희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개의 스토리지 노드들이 있는데요. 각 노드들의 IP 정보나 접속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테스트 드라이브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테스트 드라이브 각 세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셀프의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소개시켜 드린 그 테스트 드라이브 내에 첫 번째 그 탭을 보시면은 셀프 컨셉트라고 있는데요. 그 컨셉트 내에 들어있는 PDF 파일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9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즉 셀프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9가지입니다. 먼저 셀프 스토리지 클러스터, 그리고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라도스의 개념, 풀이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저희 셀프 스토리지는 2가지 풀 방식을 제공하는데요. 그 2가지 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각각의 풀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풀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분산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플레이스먼트 그룹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보겠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물리적 레이어인 OSD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데몬, 그리고 크러쉬 룰셋이라고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어떤 자동화할 수도 있지만 원하시는 대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하게 클러쉬 맵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러스터 맵의 개념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드 셋 스토리지 클러스터입니다. 레드 셋 스토리지의 경우는 표준화된 x86 서버를 기반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스토리지 노드가 모여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그 작업들이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수행되고 있는데요. 즉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읽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또한 레플리케이션 방식으로 풀을 구성할 경우 데이터가 레플리케이션 되는 것도 이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수행됩니다. 또한 끊임없이 이 클러스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모니터링된 결과를 리포팅하는 기능 또한 클러스터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요. 또한 데이터가 클러스터 내에서 어떤 물리적이나 또 논리적 변화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실제로 재배치하는 작업도 클러스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정합성을 지키는 것도 클러스터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데이터 리커버리 기능도 셀프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클러스터의 중요한 레이어 중 하나인 라도스입니다. 라도스 레이어는 실제로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셀프 스토리지의 경우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로서 블락 방식으로 또는 오브젝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건 최종적으로는 라도스의 오브젝트 방식으로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도스의 특징이라 한다면 어떤 논리적, 물리적, 단일 장애 지점이 없고요. 또한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가용성을 라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데이터가 라도스 안에서 여러 벌로 복제되거나 클러스터의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데이터가 재배치되는 것도 이 라도스 레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그림은 실제로 라도스와 어떤 오브젝트,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그룹, 클러쉬 맵,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OSD 상관관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브젝트들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즉 블락 인터페이스나 또는 오브젝트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작은 오브젝트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즉 왼쪽에 파란색에 있는 여러 개의 조각 또는 붉은색 풀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눠지고요. 각각 나누어진 오브젝트 조각들은 여러 개의 플레이스먼트 그룹으로 매핑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플레이스먼트 그룹에 의해 크러쉬 알고리즘이 적용되고요. 크러쉬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된 데이터 위치에 따라서 플레이스먼트 그룹에서 최종적인 OSD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레이어입니다. 즉 셀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스토리지입니다.
단순히 블락 스토리지뿐만 아니고 라도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오브젝트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입력, 출력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라도스 레이어에 직접적으로 libRBD나 라도스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C나 자바 등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리브라도스의 장점이라면 다른 중간 인터페이스가 없으므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풀에 관한 개념입니다. 셉 스토리지는 풀이라는 논리적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풀은 크게 하나만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용도에 따라서 블락용 풀, 오브젝트 풀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또는 사용자나 그룹에 맞춰서 여러 가지 풀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셉 스토리지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레플리케이션 방식이고 두 번째가 이레이저 코딩 방식입니다. 레플리케이션 방식의 경우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지정하신 숫자에 따라서 2개 또는 3카피로 데이터를 중복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가용성이 그만큼 높아지고요. 대신 데이터가 중복되어 저장되므로 그만큼 데이터 가용 공간은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방식은 이레이저 코딩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레이드 5 또는 레이드 6와 비슷합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를 작은 청크 단위로 나누고요. 이를 데이터 청크와 코딩 청크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즉 데이터 청크의 경우 데이터를 실제로 자른 청크에 해당하고요. 코딩 청크의 경우 데이터 청크를 기반으로 계산된 패러티 비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셉 스토리지는 두 가지 방식의 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레플리케이션 방식과 이레이저 코딩 방식인데요. 두 가지 방식의 그림에 나타내는 것처럼 왼쪽이 레플리케이션 방식, 오른쪽이 이레이저 코딩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레플리케이션 방식을 이용하시면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저장하므로 데이터에 어떤 논리적이나 물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복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번 저장되므로 그만큼 가용 공간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대신 이레이저 코딩 방식의 경우는 복제 방식에 비해서 데이터 가용 공간은 크지만 데이터를 복구할 때 있어서는 코딩 청크를 통한 계산 과정이 들어가므로 복구 과정이 레플리케이션 방식에 비해서 조금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나 데이터 요청 사항에 맞춰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더욱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표는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관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먼저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모니터링 데몬으로부터 클러스터 맵을 가져옵니다. 클러스터 맵에는 실제적인 그 클러스터에 관한 토폴로지가 들어있고요. 토폴로지라 하면은 그 클러스터가 몇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각각 노드에는 몇 개의 디스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크러쉬 알고리즘에 의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될 위치 또는 이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면 저장된 위치를 계산해냅니다. 이런 계산된 위치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레플리케이션 풀 방식을 사용하셨다면 한번 하나의 카피가 저장된 후에 백그라운드 잡으로서 데이터가 2벌 또는 3벌 복제되고요. 이레이저 코딩을 사용하셨다면 데이터 청크 및 코딩 청크로 나누어져서 여러 개의 OSD에 분산되어서 최종적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예, 이 표에서는 OSD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OSD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피지컬 디스크 또는 그 디스크를 관리하는 데몬을 말합니다. 즉, 셉 클러스터는 이 OSD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하기도 하고요. 또는 데이터에 논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복구하는 기능도 OSD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폴로지에, 즉 OSD의 개수나 디스크가 더욱 추가되거나 또는 디스크가 개수가 감소되었고 또는 노드 수가 추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이에 맞춰서 데이터를 재분산하는 작업도 OSD 데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모니터링 데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데몬의 경우 클러스터 토폴로지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는데요. 토폴로지 정보를 하면은 클러스터 내에 얼마나 많은 노드가 있는지 또 각 노드는 어떤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모니터링 데몬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모니터링 데몬이나 또는 클라이언트 또는 OSD에 제공함으로써 크러쉬 알고리즘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데몬은 최소 1개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나만 운영하실 경우는 이 하나의 데몬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체 클러스터가 움직일 수 없으므로 최소한 3개 이상을 구성하고 운영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레플리케이션 풀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쓰여지고 있는지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myObject라는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요. 먼저 크러쉬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실제로 쓰여질 OSD 2번, 즉 프라이머리 OSD를 찾고요. 그렇게 되면은 W1 과정이 나아갑니다.
즉 데이터는 프라이머리 OSD에 쓰여지고요. 그 다음 세컨더리 OSD인 OSD 1번과 3번으로 데이터가 복제됩니다. 이런 복제가 완료되면 에크 신호, 즉 A1과 A2를 프라이머리 OSD가 받게 되고요. 완료된 다음에 즉 3번 A3를 결국 클라이언트로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면 데이터 라이트 과정이 최종 완료되게 됩니다. 레플리케이션 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오느냐에 관한 방식입니다. 즉 라이트보다는 훨씬 간단한데요. 클라이언트에서 마이 오브젝트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크러쉬 알고리즘에 의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프라이머리 OSD의 위치를 계산해내고요. 그 다음 프라이머리 OSD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면 읽기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레이저 코딩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레이저 코딩은 기존에 많이 쓰시던 레이드 5나 또는 레이드 6와 비슷한데요. 하나의 데이터를 데이터 청크와 코딩 청크로 나누고 분리된 청크들을 여러 개의 OSD에 나눠서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레이저 코딩 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관한 컨셉입니다. 즉 클라이언트는 마이 오브젝트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OSD를 찾게 되고요. 데이터는 프라이머리 OSD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라이머리 OSD에서 데이터는 지정하신 데이터 청크와 코딩 청크의 숫자에 맞춰서 나누어지고 각각 다른 OSD에 나누어 저장된 후에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 OSD가 클라이언트로 데이터 저장이 완료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면 쓰기 작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레이저 코딩 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읽는가에 관한 방식입니다. 즉 클라이언트에서는 프라이머리 OSD를 찾게 되고요. 프라이머리 OSD는 나누어져 있는 나머지 데이터 청크를 다른 OSD로부터 읽어와서 프라이머리 OSD에서 데이터를 합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쳐진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면 읽기 작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플레이스먼트 그룹에 관한 설명입니다. 플레이스먼트 그룹은 데이터를 분산하기 위한 논리적 레이어인데요. 즉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쓸 때 데이터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그 나누어진 조각들은 여러 개의 플레이스먼트 그룹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스먼트 그룹으로 배치된 조각들은 각각의 OSD로 저장되게 되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셀프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즉 플레이스먼트 그룹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또는 몇 개를 사용하느냐 등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산할 수 있느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플레이스먼트 그룹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출발한 데이터가 최종 OSD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장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쓸 때 작은 조각으로 나눠주게 되고요. 즉 나눠진 조각인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은 크러쉬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 개의 플레이스먼트 그룹으로 분산되어 배치됩니다. 그 이후에 플레이스먼트 그룹은 그와 지정된 매핑된 OSD를 통해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OSD로 저장하게 됩니다. 풀과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그룹 그리고 OSD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왼쪽의 경우는 레플리케이션 방식으로 풀을 구성했을 경우이고요. 오른쪽은 이레이저 코딩 방식으로 풀을 구성한 경우입니다. 즉 왼쪽을 먼저 보시면은 하나의 플레이스먼트 그룹 안에 3개의 OSD가 들어있고요. 동일한 오브젝트는 3번 복제돼서 서로 다른 3개의 OSD 위에 3번 저장되었습니다. 오른쪽의 경우는 이레이저 코딩 방식인데요. 동일한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작은 청크로 나누어져서 5개의 OSD에 나누어져서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크러쉬 알고리즘에 관한 컨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셀프 스토리지는 분산 스토리지로서 크러쉬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나 데이터가 저장될 위치를 계산해냅니다. 즉 중앙 집중화된 테이블을 통해 데이터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 클러스터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데이터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클러스터의 용량이 증가하면 이에 맞춰 성능도 함께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크러쉬 구조에 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2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각 데이터 센터에 2개의 룸이 있고 또 각 룸에 2개의 렉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 크러쉬 맵을 조종해서 클러스터에 그림과 같은 물리적 구조를 인식시키면 클러스터는 이에 맞춰서 데이터를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페일리어 도메인에 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의 스토리지 클러스터 노드를 사용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레플리케이션 방식으로 풀을 사용할 경우에 각 데이터는 서로 다른 3개의 노드에 반복돼서 저장됩니다. 따라서 각 스토리지 노드는 페일리어 도메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레드SF 테스트 드라이브에 포함된 셀프 컨셉 자료를 통해서 셀프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각 과정을 따라하다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개념에 대해 직접 실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정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레드햇에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